이제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저랑 가볍게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부분 것들이랑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컴퓨터가 쓰는 언어가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인공지능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같이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뭐 영어나 뭐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뭐 3일 동안 하루 종일 배운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원어민처럼 얘기를 할 수 있고 굉장히 능숙하게 막 활용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언어라는 거는 결국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거는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언어를 매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좀 이제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파트들을 좀 관심 있게 다루시면서 배우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지를 좀 재료 인공지능 관점에서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얘기 많이 듣는데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에 인공지능이란 말을 이제 제일 와닿게 봤던 거는 영화를 봤을 때였습니다. 영화. 이 AI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가 사람과 같은 뭔가를 하는 어떤 지능, 뭔가 사람을 복제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는 봐왔는데, 나중에는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는 이제 더 나중에 나온 거죠. 한 10년이 더 지나서 여기서 나오는 인공지능은 역시나 인간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인간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고 훨씬 똑똑하고 굉장히 응용력도 좋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이라는 게 표현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뭐 챗GPT도 많이 쓰고 하시다 보는데 결국 이제는 인간을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모방을 넘어서서 인간보다 뭔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활용하자는 게 우리가 이걸 배우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어느 분야에 우리가 이걸 쓸 거냐 하면은 우리는 좀 소재나 재료 쪽 신소재를 찾거나 더 좋은 재료를 만들거나 또는 걔네들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이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란 걸 이제 배우시다 보면은 오늘 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3일 동안 인공지능이란 게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인공지능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도 최신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활용을 못 해보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인공지능 기본 기술 중에 하나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을 많이 쓰게 되고, 요거를 먼저 잘 배워두셔야만 요걸 바탕으로 좀 더 복잡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인공이란 말을 빼면 원래 신경망이란 게 존재를 했겠죠. 그게 우리 이제 뇌 속에 있겠죠. 뇌 속에. 우리 뇌 속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전달을 되면서 내가 뭔가 옛날 기억을 하거나 또는 뭐 암산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뭐 글을 쓴다든지 우리가 이런 어떤 신경망 통해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거나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경망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보면은 이미 자연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완성된 기술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바탕으로 생체 모방이라고 해서 전복 껍데기 같은 거 엄청 딱딱하잖아요. 그런 걸로 뭐 탱크 외피 소재를 만들다든지 또는 뭐 개코, 도마뱀들이 이렇게 유리벽에 잘 달라붙는데 그게 이제 반대발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잘 달라붙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응용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하거나 뭐 나방의 눈으로 반지 필름을 만들거나,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의 뇌를 본떠보자, 생체 모방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인공 뇌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요 인공신경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보통 우리가 인공이란 말을 붙이면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부르고요. 그 신경망을 요런 애들이 뭔지를 이제 같이 배워볼 건데 이 신경망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걸 우리가 Deep Neural Network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갖고 그 Deep Neural Network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대중에게 굉장히 잘 알려졌던 사건이 바로 알파고 사건이 있겠죠. 알파고는 아마 다들 이제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알파고란 게 뭔가 경우의 수를 엄청 빠르게 계산하고, 그러니까 수치 계산이 엄청 특화돼서 여기를 두면은 여기 두면 어떻게 될지 막 미래를 이렇게 다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계산량으로 요걸 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정보를 가지고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생각해서 바둑을 두듯이. 뭔가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둘 때 여기 두고 나서 상대가 여기 뒀을 때 내가 둘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최적의 수를 찾아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식의 기술, 마치 인간을 따라하는 모방을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모방 기술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을 하는 이유가 인간을 뛰어넘는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 바둑을 두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단순 계산기, 계산 성능이 엄청 좋은 컴퓨터와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둬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수를 두는 엄청 이렇게 바둑 고수와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단순 계산기가 아니라 그 너머의 뭔가를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구현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또 나왔던 게 미드전이라고 해서 요새는 이게 챗GPT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그림 그려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려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이게 뭐 스페이스 오페라였나 제목이, 요 그림을 이 인공지능이 그린 건데 미술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죠, 상. 네. 근데 받고 나서 좀 논란이 됐죠. 인공지능이 그린 건데 상을 줘도 되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으로 커버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인간을 넘어서 어떤 창의적인 활동도 할 수가 있다. 근데 계속 이런 것들만 얘기해주면 마치 인공지능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국부적인 환경 안에서 내가 특정 원하는 어떤 거 하나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적용됐다고 해서 엄청난 신소재가 발견이 되거나 엄청난 기술 발전이 빠르게 되거나 하고 있지는 않죠, 아직은.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개발 중인 기술이다. 그럼 대표적으로 가장 성공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챗GPT죠. 챗GPT. 쓰면 쓸수록 놀라운 챗GPT. 네. 처음 나왔을 때도 놀라웠는데 최근에 그 4옴니인가요? 새로운 버전이 나왔죠. 새로운 버전 써보면은 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좀 배워보실 건데, 뉴럴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뭔가 학습을 시켜갖고 점점 정확한 답을 내놓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학습을 시킬 때 우리가 이렇게 조절해주는 값들을 우리가 매개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매개변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안에는. 그래서 그 매개변수가 거의 이제 사람의 뇌에 존재하는 신경망을 넘어설 정도의 숫자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굉장히 당연히 이제 많이 써보실 거고,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챗GPT를 활용하면은 코드를 제가 이제 만들다가 막힐 때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같이 짜면은 그 스스로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가 이제 이 인공지능 수업을 보통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는데 실제 이제 여러 데이터도 다 제공을 해가지고 실습으로 학생들 보고 누가 제일 더 정확하게 예측하나 이런 걸 해보는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챗GPT한테 짜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막 물어보면 당연히 티가 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한테. 네. 그러니까 꼭 물어보면서 같이 코드 내가 직접 짜보기도 하고 내가 바꾸고 안 돌아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챗GPT한테 의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도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회사들이 당연히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연구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꼭 학계를 가거나 어떤 연구소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쪽으로도 많이들 이제 가게 됩니다. 회사 가서도 좋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잘 해두시면은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를 선점하신 거다. 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이제 발전 역사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간략하게만. 왜냐면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제가 뭐 맨날 이 수업만 제가 뭐 인공지능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읽은 거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이 처음 사용됐다는 게 1956년도에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거의 70년 전이죠, 약. 그러면은 어디서 있냐면은 여기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미국의 그 명문대학교죠. 명문대학교 중에 한 군데에서 했다고 하는데 나무 모양이 있는 저 다트머스라는 대학교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회의를 했을 때 인공지능 용어가 처음 나와가지고 굉장히 초창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이죠. 저기서 처음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좀 배워보시면 이게 좀 제대로 좀 공부 하루 이틀만 해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컨셉적으로 보면 그 인공신경망 초기 컨셉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에는 그거를 못 해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알고 나면 쉬워 보이는데 모를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상 배우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막 두려움을 갖고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단하셨던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건데 1956년도에 저 AI란 말이 처음 사용이 되고 1년쯤 지나서 이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수업 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뇌를 이제 묘사한다고 했죠. 제가 신경망을. 그 제일 하나의 단위를 묘사를 해보는 건데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가 어떤 원하는 값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 신호가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전기 신호가 충분히 크다면 다음 단계로 넘기고 만약 충분히 크지 않다면 얘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우리 이 전등 같은 거 켜려고 하면은 껐다 켰다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온오프 기능 같은 걸 할 수 있는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바탕으로 뭐 불을 켜거나 끄거나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애를 만들게 돼요. 퍼셉트론이라는. 자, 그랬는데 이 퍼셉트론이라는 애를 쓰면은 어떤 수학적으로 어떤 애들을 분류를 하거나 구분을 하거나 간단한 업무를 하거나, 그래서 이런 애들을 쓰면은 뭔가 단순 계산기 같은 그런 걸로 해볼게요. 뭐 덧셈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얘를 막 잘 수학적으로 막 하면은 굉장히 좋은 계산기 같은 걸 만들 수 있겠다. 인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게이트, 이제 우리 이런 게이트 같은 것도 같이 수업을 해볼 건데, 어떤 숫자들을 분류하는 걸 한번 해본다고 해볼게요. 검정 동그라미와 흰색 동그라미를. 근데 이 퍼셉트론이라는 애는 직선으로밖에 구분을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흰색 점이 3개 있고 검은색 점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구분이 가능하죠, 두 개를. 그냥 검은색 점이 3개 있고 흰색 점이 하나 있어도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가 다 되네. 진짜 쓸모가 많겠다.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만들고 나서 10년도 넘게 지나서 문제를 찾는데 1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보면은 검정선이 이렇게 두 개 있고, 검정 동그라미가, 흰 동그라미가 두 개 있을 때 직선으로 구분이 가능하냐? 하면 아무리 직선을 그어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이 XOR 게이트라고 얘를 부르는데 몇몇 경우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갖고 인공지능이 이때 연구가 팍 죽게 되죠. 네. 자, 그러다가 굉장히 단순한 개념인데 이 퍼셉트론이라는 애들, 여기 하나 동그라미 하나가 퍼셉트론이라고 해볼게요.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엮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함께 쓰면은 다층 퍼셉트론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 XOR 게이트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실습 때도 같이 해볼 건데. 되게 단순한 개념이죠. 당연히 이거 여러 개 쓰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릅니다. 네. 그래갖고 진짜 다시 인공지능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을 해요, 이걸로. 근데 점점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거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이제 다루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복잡성도 많고 고려해야 될 변수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엄청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죠. 엄청나게 많게. 근데 만들어주게 되면은 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한 문제를 다 예측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점점 아무리 두꺼워져도 성능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네. 사실 이건 저도 글로만 배워가지고 진짜 그런가 보다 싶긴 해요. 왜냐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다룰 일이 잘 없어서. 근데 가끔 학생들이랑 실습을 해보면 좀 큰 데이터 가지고 얘 막 마음껏 늘려봐라 하면은 진짜로 뭔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물론 막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진 않았지만 뭔가 효과가 없어지는 듯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뭔가 정확도가 엄청 낮아져요. 근데 걔를 엄청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엄청 쉽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초 실습으로 배울 것 중에 이제 활성화 함수라는 걸 배울 건데, 여기서는 활성화 함수라는 게 들어오면은 계단이에요. 켜지거나 꺼지거나 두 개밖에 없는데 값이 딱 1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중간 값들을 갖는 거죠. 뭐 0.5를 갖거나 0.7을 갖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된 값들을 갖게 만들어주면, 물론 이 사이에 다른 뭐 활성화 함수가 있긴 있었습니다. 요걸 써주게 되면 2006년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써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엄청나게 고성능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시간 동안 배우는 동안 인공지능 배울 때는 어떤 거 배울 거냐면 퍼셉트론 배울 거고요. XOR 게이트 해결하는 거 해볼 거고요. 다층 퍼셉트론은 개념만 좀 배워보고 요거를 아주 쉽게 이미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원래는 얘를 직접 코드화하려고 하면 코드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쉽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코드들이 있어서 그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끝나기 전에 요 활성화 함수 같은 거라고 하죠. 요거를 막 바꿔가면서 정말 인공지능 성능이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실습해보는 것까지가 아마 오늘 수업의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안에 있는 어떤 기계학습의 종류 중에 하나죠. 머신러닝 중에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불리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 보고 공부를 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말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예측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주로 배울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이런 거 뭐 분류하거나 또는 뭐 강화학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몇 가지를 아마 다음 수업이나 다다음 수업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이제 듣기만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같이 코딩을 해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미 파이썬 코드를 많이 써보고 인공지능을 좀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진짜 생판 프로그래밍 언어란 걸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초 수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기본으로 깔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 혹시 옆자리에 계신 분이 너무 헤매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면은 좀 같이 좀 도와주시고, 친구분들이 같이 오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고, 뭐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저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더 체크해 드릴 거니까 꼭, 그리고 수업 굉장히 천천히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 놓치면, 특히 앞부분 한 번 놓치면 내일 수업부터도 어차피 들은 한마다 코딩으로는 이제 헤매시게 될 거예요. 예. 지금 이거 앞부분 잘 들어놓으셔야, 물론 이걸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쓰는 법 정도를 알고 계셔야 어찌됐건 3일 동안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꼭 여기 지금 콜앱 하는 동안에는 좀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뭘 하실 거냐면 인터넷 접속하신 다음에 구글에 들어가셔서 구글 아이디가 다 있으셔야 돼요. 구글 아이디가. 내가 구글 아이디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빨리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나는 구글 아이디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구글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구글 홈페이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여기가 로그인 되면 이런 게 나오셔야 돼요. 아이디가. 안 되신 분들은 뭐 여기 모시기 누르면 아마 가입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구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검색에다가 콜앱 COLAB 라고 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돼요. 첫 번째 거. 네. 눌러주시면 뭐 이런 창이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시면은 처음 준비는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되면 같이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에 뭐가 나오면은 그냥 여기 취소 눌러서 끄시면 됩니다. 끄시면 되고, 여기서 파일 누르고 모시기 새 노트북 써 있잖아요. 요것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뭔가 새로운 편집을 할 수 있는 어떤 창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나오죠. 옆에 모시기가 또 나오면 이런 거는 그냥 꺼주시면 돼요. X 눌러서. 네. 그쵸?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필요한 거 다 하신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제목 이름이 저랑은 좀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뭐 그냥 언타이틀드라고 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클릭하셔서 이 앞부분은 지우고 뭐 원하는 이름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렉처 1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렉처 1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아무 이름이나 하면은 그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뒤에 점 찍고 ipynb라고 써 있어요. ipynb. 이게 뭐냐, 확장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떤 파일에. 이 확장자를 쓰면은 우리가 코드를 한 줄 한 줄을 돌리면서 계속 결과를 보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다 한 번에 합쳐갖고 그냥 보고 싶으면은 그냥 .py 확장자도 파이썬 파일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요새는 .ipynb 확장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피터 노트북 형식인 건데, 우리가 코드를 실행하면서 계속 결과를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내놓은 상황에서 여기다가 여기 코드를 입력할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같이 해볼 건데, 코드를 입력하실 때 여기다 입력하고 나서 요 화살표 모양 하나 있죠. 여기 화살표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코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보시면, 덧셈을 해보겠습니다. 2 플러스 3 하고 코드를 돌리면, 이거 글씨 크기 쉬운 거 다시 보여드리긴 할게요. 한번 그냥 돌리면은 당연히 5라고 나오겠죠? 네. 5라고 나올 건데, 이 덧셈은 지금 무슨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동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확장자가 ipynb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파이썬이 실행이 됩니다. 네. 콜앱 안에서 자동으로 파이썬이 인식이 돼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서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완료를 했죠, 우리가. 보면은 요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프린트 가로 땡땡 헬로 월드 땡땡 가로 닫고 하고 실행을 했을 때 요 헬로 월드라는 게 나오셔야 됩니다. 네. 요까지 한번 직접 써보실게요. 네.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애는 우리가 어떤 코드를 쓰든 가장 많이 쓰는 코드 중에 하나가 프린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그냥 이거 글씨 쓴 거 나오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드를 들리고 나면 결론적으로 뭐 값이 몇이다 또는 뭐 정확도가 몇이다, 뭔가 이 글자가 나와야만 내가 코드를 인공지능을 쓰고 나서 결론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프린트란 말은 많이 쓰고, 그 외에 또 언제 쓰냐면 코드를 막 짜시다 보면 한 방에 코드를 잘 짜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코드를 짜다 보면 막 짜다 보면 중간에 이게 뭔 결과가 나올지가 머리가 헷갈려요, 이제. 네. 그럴 경우 중간중간 프린트를 넣어서 중간 결과물을 계속 보게끔 코드를 짜주면 아, 중간에 어디선가 뭔가 값이 잘못 출력되고 있구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프린트 써서 하시면 된다. 요거 다 입력되셨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뭔가 my list라는 걸 써보고, 리스트라는 것도 뒤에 배울 건데 똑같이 써보신 다음에 밑에 줄에다가 my list라고 쓰고 똑같이 여기 실행 버튼 생기거든요. 실행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뭐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콜앱, 이 ipynb 양식, 이 파일을 쓸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 my list라는 애를 이렇게 내가 무슨 내용인지 보고 싶죠? 보고 싶으면 print 가로 my list 가로를 닫아줘야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마지막에는 아무 변수나 그냥 써줘, 저장돼 있는 걸. 그러면 굳이 프린트를 안 써도 알아서 뭔지 출력은 해줘요. 예, 그냥 편의상. 근데 편의상 그런 거니까 웬만하면 프린트 기호 꼭 써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코드를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다 플러스 코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텍스트, 그냥 설명만 적고 싶다, 글자만. 코드가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럴 땐 이렇게 텍스트 눌러갖고 텍스트로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이라는 애를 우리가 배울 건데, 파이썬이 뭘 의미하냐면 뱀이죠, 뱀. 이 파이썬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폴론이라고, 이제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폴론이 활을 쏴서 죽인 게 파이썬이라는 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죽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델포이 신탁소라는 걸 세웠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기 때 죽였다고요, 애기 때. 그 뱀의 이름이 파이썬인데 뭔가 뱀이랑 연관이 있어서 파이썬이라는 이름을 쓰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파이썬이랑 언어는 1991년도에 개발된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요 귀도 반 로썸이란 분이 개발한 언어인데, 뭐 좀 찾아보면 뭐 이 사람이 좋아하는 코미디언의 뭐 뭐시기 뭐 이런 데서 파이썬의 이름을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카더란지 진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 안 된 언어다, 프로그래밍 언어. 몇 년 안 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왜 이게 많이 쓰이냐 하면은, 이제 뒤에서 코드를 좀 돌려볼 건데, 그냥 내 생각에 코드를 안 배운 사람이 이렇게 쓰면 이게 나올까? 하고 써보면 웬만하면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사용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많이 사용되는 코드를 보시면은, 이건 미국이랑 유럽에 대해 나타낸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 가장 많이 주목받는 언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언어 중에 하나. 특히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지금 더 파이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 잘 배워두시면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연도별 따라서 어떤 언어가 많이 쓰이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파이썬, 이 파란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예. 특히나 이런 인공지능 관련 코드들이 파이썬 기반으로 많이 짜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파이썬이란 거를 원래는 설치를 해서 써야 돼요, 설치를. 근데 콜앱을 우리 써서 지금 아까 프린트 헬로 월드 쓰니까 뭐 설치도 안 했는데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파이썬. 네. 근데 나는 본인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하고 싶으시면은 구글에 그냥 파이썬 친 다음에 들어가셔서 여기 다운로드 누르신 다음에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설치만 하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메모장 같은 게 필요하겠죠? 글씨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러면은 뭐 파이참, 뭐 주피터, 뭐 서브라인 텍스트, 뭐 VS 코드,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서브라인 텍스트는 제가 알기로 유료로 아마 알고 있어가지고 VS 코드를 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마 많이 쓰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주피터 노트북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하셔야만 아까 콜앱처럼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컴퓨터에서 직접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요거 설치하셔서 직접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요거를 코딩을 실행을 해볼 건데, 아까
콜앱 여신 다음에 1 플러스 2 치고 실행 한번 눌러보고 뭐 4 별표 3하고 실행 한번 눌러보시고 요거를 몇 가지를 한번 다 실행을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다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입력하시면서 한번 같이 봐볼게요. 만약에 1 플러스 2를 입력하고 그냥 실행을 하면 결과가 3이 나오겠죠. 3 당연히. 네, 왜 이게 결과물은 작게 나오나 모르겠네. 3이라는 글씨가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1 플러스 2 밑에다가 4 곱하기 3을 같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해당하는 애만 값이 출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결과를 같이 보고 싶으시면 프린트를 써서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프린트 써서 써주시면 결과를 둘 다 보실 수 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결과들은 근데 얘가 하면 뭐가 나오는지만 알려줄 뿐이고 얘를 했을 때 결과물이 따로 저장되어 있진 않아요. 다른 곳에. 다른 곳에 저장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임의의 변수, 뭐 A든 B든 C든 뭐 SUM, SUM이라고 하든 는 1 플러스 2 하고 프린트 A를 하면은 이 A라는 애는 이제 3이라는 결과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겠죠. 변수라고. 변수를 사용하면은 원하는 계산 결과들을 따로 저장을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변수에다가 어떤 결과를 잘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은 가능하면 이 변수가 뭘 뜻하는지를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쓰다 보면. 자, 그런 다음에 뭐 특별한 거 몇 개 봐보시면 뭐 퍼센트라든지 나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몇 개 배웠어요. 지금 코드를 실행해 보라고 제가 아까 PPT에 해놨는데 보면은 그래 뭐 덧셈, 곱셈, 뭐 나누기 뭐 이런 거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고 이거 뭐 배워서 제가 파이썬 처음 배울 때 저도 항상 이런 거 해보라고 먼저 배웠거든요. 보면은 아 근데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나 뭐 덧셈 뺄셈이야 뭐 굳이 배워야 되고 뭐 재료 쪽에 이게 뭐 응용이 가능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머지 출력하는 게 있거든요. 16 나누기 7하면 7이 14하고 나머지가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디다 써먹을까? 나머지 출력은 고민해봤는데 최근에서야 드디어 쓸 곳을 찾았어요. 최근에서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재료공학부 출신 분들은 많이 배웠겠지만 유닛셀이란 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유닛셀. 뭐 FCC 구조의 유닛셀, 뭐 BCC 구조의 유닛셀 하면 걔네들은 반복되는 구조들이란 말이에요. 처음 유닛셀이란 애가. 그럼 유닛셀 안에서는 원자의 위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얘가 절대적인 옹스트롬으로 뭐 몇 옹스트롬 X축, Y축 몇 옹스트롬, 뭐 Z축 몇 옹스트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보통 표현할 때 비율좌표계로 하죠. 이제 0과 1 사이라고 해서 0.5, 0.5, 0.5라고 하면 딱 정 가운데 오게 하고 또는 뭐 0.75, 0.25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좌표계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적용시켜갖고 그 구조들을 인식을 시키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유닛셀 안에서 0.9일 때랑 마이너스 0.1일 때랑 구조가 똑같은 구조가 나오긴 해요. 왜냐면은 유닛셀이랑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멍청한 컴퓨터는 0.9랑 마이너스 0.1을 뭐 구조를 변환시켜라 하면은 다른 애라고 인식을 해서 결과가 자꾸 막 다르게 출력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숫자를 다 통일시켜주는 게 좋겠죠. 비율좌표계 안에서. 그래서 그런 애들을 퍼센트를 써주죠. 퍼센트를 써주면 0.9랑 마이너스 0.1을 다 똑같은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돌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0.9를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값과 마이너스 0.1을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출력을 해보면 B랑 C를 둘 다 0.9로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 때 컴퓨터로 우리가 재료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하려면 재료의 구조 정보를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료 구조 정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유닛셀 안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를 이 퍼센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것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디든 써먹을 수 있다. 작동하는 원리가 뭐 이런 공식에 따라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찾아보면은 그냥 이런 공식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수학책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챗GPT랑 같이 물어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냥 이런 공식 사용된다는 거니까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결국에는 뭐 덧셈이든 덧셈도 이런 소수점 덧셈도 가능하고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해요. 네. 그리고 제곱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워볼 게 파이썬이 다루는 숫자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실수를 다루거나 정수를 다루거나 네, 두 가지를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정수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숫자죠. 소수점이 없는. 정수들이 지금 우리가 숫자 몇 개 안 다루니까 컴퓨터한테 부담은 없는데 막 데이터 다룰 때 막 몇백만 개 데이터를 다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수형이 데이터가 차지하는 용량이 적어서 메모리도 좁게 먹고 계산도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근데 실수형들은 더 숫자가 복잡하다 보니까 차지하는 메모리도 많고 계산이 더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우리가 배우는 시스템 안에서는 뭐 많은 양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뭐 정수형이나 실수형이 그냥 있다. 그래서 실수형은 플로시로 쓰고 정수는 인트라고 쓴다 정도만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 파이썬에서 다루는 데이터 형식들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애들만 먼저 공부해 주셔도 충분해요. 네. 그 다음에 뭐 튜플, 셋, 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필요할 때 배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지금 모든 코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럼 숫자 먼저 말씀드리면 벌써 인트와 플롯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수형과 실수형. 그래서 이런 식으로 3.0, 4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출력을 하면은 3.0이랑 4가 출력이 될 거고요. 얘네들이 인트인지 플롯인지 알고 싶으면 타입 쓰고 가로 타입 가로 해주면 얘가 어떤 타입의 숫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는 걸 확장해 나갈 건데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한다 했고요. 프린트를 하면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했고, 내가 어떤 다루는 애들이 무슨 형태의 데이터인지가 좀 궁금할 때가 꽤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은근 자주 쓰는 겁니다. 타입이라는 애도 꽤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 정도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직접 입력해 보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부터 점점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볼게요. 기초를 좀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인트 플롯 나누는 이유가 뭐 정확도랑 뭐 메모리 효율성이랑 뭐 성능 관련된 거 아까 설명해 드렸던 내용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걸 배울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우리 이제 뭐 변수 하는 거 배웠고 프린트 하는 거 배웠고 뭐 타입 보는 거 배웠는데 파이썬에서 굉장히 처음에 많이 쓰는 게 바로 요 위에다가 뭔가를 임포트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임포트란 건 뭔가를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갖고 올 건데 이미 개발된 어떤 파이썬 코드를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미 개발된 파이썬 코드를 갖고 올 때 우리가 임포트하고 그 코드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름이 numpy라고 굉장히 많이 쓰는 코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코드가 맨날 쓸 때마다 numpy 쓰기에는 너무 기니까 글자가 얘를 줄여서 두 글자로 쓰겠다. 그래서 얘를 불러올 건데 걔를 줄여서 np라고 쓰겠다 할 때는 이렇게 import numpy as np라고 줄여서 쓰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 numpy라는 기능을 우리가 쓰고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np로 쓰기로 했잖아요. np하고 필요한 기능을 뒤에 붙여주면은 걔네들을 출력할 수 있게 써먹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래갖고 이 numpy라는 걸 쓸 건데 numpy하고 .py라고 해주게 되면 이게 3.14159이 여기 저장이 되고요. numpy하고 2 하면은 자연 로그 그거 할 때 2죠? 2를 해주게 되면은 요 2.718 뭐시기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학할 때 많이 쓰다 보니까 뭐 2나 파이는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이 필요할 때는 손으로 3.14159이 쓰시기보다는 numpy로 우리가 불러와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소수점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데이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 줄이고 싶으면 이런 거 라운드란 것도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장된 애를 실수로 저장된 애를 정수로 바꿔버리면 이제 정수값이 출력된다는 거. 정수값은 출력을 해보시면 3.999999를 인트로 내가 바꿔버리면 3이 나옵니다. 3. 네. 그러니까 잘라버려요. 내림을 해버립니다. 앞에 숫자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것도 이따가 시간 드릴 때 한 번씩 좀 출력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요거 모듈 패키지 좀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요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모듈 패키지가 뭘 말하는 거냐면 제가 방금 앞에서 필요한 이미 개발된 코드를 갖고 올 때 import numpy as np라고 아까 이름 np로 줄여서 쓰는 걸 했었어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패키지. 내가 불러올 애들. 그래서 패키지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어떤 이미 개발된 파이썬 코드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 근데 그 패키지 안에는 한 가지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코드가 1번 코드, 2번 코드, 3번 코드, 4번 코드 여러 개가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코드들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게 여러 개 있을 경우를 합쳐서 그냥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아까 numpy 같은 게 대표적인 패키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갖고 이 패키지를 불러오는데 보면은 이 모듈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그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패키지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뭐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그냥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일단 뭐 라이브러리랑 패키지는 거의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거야, 뭐 어떤 패키지를 불러와야 돼, 이런 거를 이제 코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드 오류 났을 때 많이 오류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안 하고서 코드를 실행하다 보니까 오류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모듈이나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은 꼭 임포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각각 모듈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받는 함수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라이브러리나 패키지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오시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기능들이 합쳐져서 뭔가 하나로 쏙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모듈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임포트하고 어떤 모듈명을 써주거나, 임포트하고 라이브러리명, 뭐 패키지명 이런 걸 써주면은 원하는 걸 다 불러와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내가 어떤 넘파이를 쓴다든지, 뭐 이따 그래프 그릴 때 맷플랫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쓸 때도 꼭 그걸 임포트를 해줘야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는 파이썬 할 때 꼭 빼먹지 말고 써먹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넘파이를 불러오고 싶으면 임포트 넘파이하고 이 넘파이 써먹으면 되고요, 그냥. 근데 얘를 아까 줄여서 쓰고 싶으면은 as mp라고 해서 mp로 줄여서 쓰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mp라고 붙여서 쓰면 되겠죠. 근데 이 numpy 중에 array라는 애 기능만 내가 쓰고 싶으면 from numpy 중에 import array만 불러와라. 그럼 내가 그냥 array라고 글씨를 쓰고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다. 네. 뭐로 쓰든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 근데 가끔 가다가 꼭 이렇게 필요한 애만 불러오고 싶어서 from 모시기 하고 임포트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요거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임포트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불러올 건데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애들 중에 라이브러리 중에 특정하고 특정 모듈 중에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나 어떤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하나만 불러올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응용하는 거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 건데,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numpy.random 중에 randyint 라는 애만 불러오겠다. 그러니까 요 라이브러리 중에 이 모듈 중에 얘만.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불러오는 거는 근데 몇 번 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보통 대부분 어떻게 불러오라고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 의미하는 방법 잘 알아주시면 되고, 한 가지 이제 뭐 언어 쓰는 사람들이 약간 규칙성 같은 거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클래스라는 걸, 우리가 클래스를 자세히 배우진 않을 건데 클래스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클래스라는 애를 불러올 때 보통 이게 대문자를 써서 불러오거든요, 앞글자를. 근데 보면은 이 numpy 안에 있는 클래스를 불러올 때는 이 소문자로 불러오는 애들도 있어요, 예외가. 우리 뭐 영어나 이런 거 배울 때도 꼭 법칙에서 예외인 애들 배울 때가 짜증나잖아요. 걔네만 외워야 되고. 근데 얘네도 예외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구글에 검색하면서 쓰실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예외인 이유는 얘는 파이썬 언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C 언어라고 많이 들어봤죠. C 언어 같은 것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법칙을 벗어난 애들이 있는 거라 그런 예외도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되는 이유가 C로 구현된 애들. 보통 이제 C로 짜야만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파이썬이랑 계산이 많이 필요할 때는 C 언어로 따로 짜가지고 짜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섞여서 된다 라는 것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